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투자 시장도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좀 힘들지만 올 가을까지 금리 인상 바짝 하고 이후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속도를 늦출 거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금리 인상하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침체를 연준이 감당을 못할 거라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 부분도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미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세게 진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가 안정 기대감이 커졌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는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도 같이 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기사들 제법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한편에선 이번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것도 맞지만 반면에 그런 우려보다는 통화긴축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고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이전보다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지난번부터 금리 인상할 때마다 거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속 먹혀드니까 계속 나오겠죠. 근데 사실 현실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우리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600이 바닥이라고 했다가 2500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2400, 2300이 바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기사들이 자꾸 보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고 간간히 그런 식의 언론 보도랑 분석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향후 인상폭이 약해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되면 그런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화긴축 정책은 앞으로 더 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금리 수준도 지금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1.75%인데 올 연말 되면 최소 3.5%로 2배가량 오르는 걸로 보고 있는데 더 오를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통계 지표가 지금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률을 잘 관리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거예요. 모든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물가와 실업률에 따라서 물론 경제성장률이나 부채 문제 등의 다른 지표들도 참고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가와 이 실업률 수치에 따라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오르는 물가를 통제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가 일정 수준에서는 올라가줘야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근데 물가가 너무 낮아진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시중의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만드는 거죠. 실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할 때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실업률이 높은데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 투자에 부담을 늘려 실업 문제를 더 키울 수는 없겠죠. 중앙은행이 경기 살린다고 돈 푼다 하는 게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그렇죠. 실업률이 는다는 건 소비가 줄고 경기가 하락하는 걸 의미하니까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실업률이 대략 한 3.5% 전후면 완전 고용 상태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직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실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실업률 3.5%면 사실상 완전 고용으로 보죠. 네. 그럼 이제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화면의 자료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41년 만에 최악의 물가 폭등 상황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고요. 근데 반면에 실업률을 보면 3.6%로 노동시장이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데요. 거의 완전 고용이네요. 네,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물가 폭등 상황에 노동시장의 침체가 겹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봅시다. 그럼 미 연준이 지난번처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같은 그런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 없었겠죠. 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중앙은행 목표의 두 축이 물가 관리랑 실업률이잖아요. 물가도 높은데 실업률도 높으면 금리 인상했을 때 실업률도 덩달아 높아지니까 물가 잡는다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로 실업률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여건은 되네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경제 수치만 보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데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펼치는 미 연준, 파월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은 확보한 상태라는 겁니다. 최소한 통화정책 관점에서만 보면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욕들 일은 없다는 거죠. 실업률은 굉장히 낮으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미국의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갈 여건이 되냐는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와 실업률 외에도 환율이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등과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금리 정책을 펼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가와 실업률만 보면 화면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미국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 통계 착시 심하다고 말 많은 부분이지 않나요? 이 수치 가지고 실업률을 낮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로 생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따른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도 포함된 수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수치라고 말이 많은데 근데 그 부분은 중앙은행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요. 통계 결과로 나온 데이터를 불신하게 되면 처음부터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네요. 중앙은행은 실업률 데이터를 가지고 통화정책에 사용할 뿐이지 통계를 하는 주체가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통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난 수치가 중요한 거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금리 정책을 펼칠 건데요. 지금 보면 거의 역대급으로 실업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금리 인상의 명분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김하빈님,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랑 실업률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해버리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안 그래도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 이 부분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들이 간혹 착각하고 깜빡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랑 정부를 동일시해서 같은 걸로 보는 건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들이 받을 이자 부담 증가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엄밀히 보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건 정부가 맡아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부채 탕감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자 감면이나 재정 지원을 늘리든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부실 부채를 터뜨리면서 정리해가든 그건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금리를 올리고 말고 하는 그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조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통화정책을 펼칠 때 이런 부분을 다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엄밀히 구분해서 보면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네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는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정부가 하는 역할과 책임을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봤을 때 물가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한국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세게 올렸는데 그게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부채 문제를 건드렸다고 해서 그걸 한국은행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애초에 부채 규모나 부실 규모를 정책적으로 관리 못하고 키운 거, 또 그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정부 몫이라는 겁니다. 부채 부실 문제가 터지면 그게 돌고 돌아서 실업률로까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을 추진할 때 부채 문제를 감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건 중앙은행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지 중앙은행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리 서머스라는 미국 전 재무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향후 1, 2년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높고 실업률이 지금처럼 낮을 때 거의 항상 2년 이내에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들으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강력한 금리 인상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죠. 물가가 높은데 실업률이 낮을 경우에는 충분히 강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강력한 통화긴축 정책이 동반됐기 때문에 매번 경기 침체를 불러오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에 과도하게 돈이 풀렸다는 경제적인 문제점 외에도 전쟁이라든지 봉쇄 같은 그런 국가 간의 지정학적 문제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물가 문제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여기에 전 세계 통화정책을 이끌어간다는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굉장히 낮게 나오다 보니까 연준이 강력한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사실 눈치 볼 게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한테는 다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강하게 계속하면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면 실업률이 문제시 될 때까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강하게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고 현재 실업률 상황은 일단 수치적으로는 매우 좋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경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